안녕하세요, 소유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교육 심리학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교육 심리학을 왜 공부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심리학을 통해서 인간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교육 현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 심리학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죠. 교육 심리학 부분에서 발달, 그리고 학습자 개인차, 학습에 대한 관점 세 가지가 있죠. 행동주의적 관점, 인지적 관점, 구성주의적 관점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육 심리학 연구 부분에서 수업 이론, 수업 과정, 학습 동기 유발, 적응과 생활 지도, 행동 수정 등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먼저 교육 심리학에 대한 이해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심리학은 교육과 심리학, 생물체의 의식과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개념을 파악을 해야겠죠. 이 심리학에 5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심리학의 관점들이 있는데요. 5가지: 생물적 접근, 그리고 인지적 접근, 행동적 접근, 정신분석적 접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본주의적 접근이 있습니다. 생물적 접근은 우리가 사고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뇌를 연구합니다. 우리의 사고, 꿈, 정신 이미지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 뇌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고 연구를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생물적 접근입니다. 두 번째는 인지적 접근, 인지 발달 이론, 정보 처리 이론, 이런 거죠. 그래서 정신 과정에 중점을 두고 정보 처리 과정을 연구하고요. 어떻게 정보를 입력받아서 처리하고 특정 행동 유형을 만들어내는가를 연구합니다. 행동적 접근은요, 당연히 행동으로 접근을 시도하는 거겠죠. 모든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행동적 접근을 시도한다. 인간의 일상생활, 학습의 역사, 상황적 영향, 그리고 그 과정에 포함된 보상을 보면은 우리가 이해가 가능하다. 이러한 접근을 하는 것이고요. 정신분석적 접근은요, 비정상적인 행동을 무의식적인 갈등의 상징으로 보고 내적 갈등을 해소해서 강화시킨다. 우리가 무의식 속 갈등, 이거는 비정상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보고 분석하고 접근하는 것이죠. 인본주의적 접근은요, 개인의 경험을 연구 대상으로 합니다. 인식이나 경험,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을 만들어간다는 관점이죠. 이 관점을 두고 연구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경험과 자기 이해의 성장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학습 심리학은 무엇일까요? 이 학습 심리학은 훈련 또는 경험의 결과 때문에 생긴 영속적인 행동의 변화, 바로 학습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인간과 동물 모두 환경에 적절하게 적응해야 생존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두 적응 기제는 유전과 행동 양식과 학습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두 적응 기제가 있죠. 바로 유전적 행동 양식과 학습. 한마디로 유전적이냐 아니면 학습에 의해서 우리가 가능하냐, 그걸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서 학습이 이루어지는지 심리학적으로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고전적 조건화, 조작적 조건화, 사회 및 인지학습. 먼저 고전적 조건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고전적 조건화는 주어진 자극에 대해서 수동적 조건 반사가 형성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조건을 주면은 반사적으로 조건 반사. 파블로브가 처음 강조한 조건화 또는 학습 형태를 말하고요. 조작적 조건화를 보면은 자유로운 조작이 허용되고 강화 인자가 뒤따를 때 조작된 반응이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최적의 조건화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강화 자극을 조건화 바로 뒤에 주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엄마 아빠가 원하는 반응이 있으면은 그때마다 적절한 보상, 박수나 칭찬을 해주면은 그 행동이 강화되겠죠. 이런 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사회 및 인지학습. 인간의 행동과 지식 대부분은 경험 없이 사회학습 과정에서 인지한다. 조금 전에 고전적 조건화와 조작적 조건화는 경험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은 이 사회 및 인지학습에서는 경험 없이 사회학습 과정에서 우리가 뭔가를 알아간다, 인지한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학습의 대표자가 있죠. 바로 반도라. 이 반도라는 사회학습에 의해서 인지를 한다고 보는 것이죠. 기본 과정이 먼저 주의를 기울이고 그 다음에 파지하고 재생하고 동기가 따르게 되고, 사람은 모델링과 모방 그리고 대리 강화와 대리 처벌을 보면서 학습을 한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인지학습은요? 조건화 지지자들, 즉 행동주의자들은 학습은 사고가 필요 없는 단순 연합에 의해서 학습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아동들은 연합의 연쇄 그 이상을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학습이 항상 시행착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는 전혀 학습한 적이 없는 새로운 관계를 갑자기 우리가 파악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조건 반사가 아니고 예전에 인지했던 것들이 서로 연합하고 하면서 새로운 관계를 파악을 하게 된다는 것. 톨만은 어떤 반응이나 강화가 없어도 인지도는 자연스럽게 발달된다고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학습 심리학에 대해서 보았고요. 다음은 교육 심리학이란 어떤 것인가 잠깐 보고 마치겠습니다. 학습자들의 그 이해를 통해서 교육의 효과를 우리가 극대화하기 위해서 교육 심리학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육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이 있겠죠. 이거를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해서 원리를 정립하고 방법을 제시하는 게 바로 교육 심리학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육 심리학의 이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중요하죠. 발달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발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발달이라는 거, 유기체가 살아가는 동안에 환경에 적응해가는 과정을 발달이라고 하죠. 성장과 성숙의 과정, 이런 성숙과 성장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 개념은 잠시 뒤에 알아보고요. 이 발달에는 개인차가 있고 개인차는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이죠. 자, 그럼 발달과 성숙 개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발달이라는 거,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어나는 모든 변화를 우리는 발달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발달은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이 상호작용해서 일어나는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죠. 발달은 경험과 학습 그리고 성숙의 결합에 의해서 나타나고 일정한 순서와 패턴이 있는 지속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그럼 성숙의 의미는요? 이 성숙은 유전에 의해서 특별한 학습이나 훈련 없이 그냥 일어나는 변화이죠. 성숙은 신체적인 변화와 행동의 질적 변화까지를 말합니다. 성숙의 예를 들어보면요. 처음에 아기가 태어나서 배밀이를 하다가 그 다음에 기어다니고 기어다니다가 앉고 앉은 다음에 서고 그 다음에 걷기, 이런 식으로 외부 자극 없이 일어나는 변화, 이걸 바로 성숙이라고 하죠. 그럼 발달의 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옹알이를 하고 그 다음에 말하기, 그 다음에 보존 개념의 발달과 사고의 유연함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리 정서적인 변화, 이게 발달의 예이죠. 발달의 원리가 있습니다. 발달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일어나고요. 발달에는 일정한 방향하고 순서가 있습니다. 또한 발달은 개인차가 있고요. 발달은 분화와 통합의 과정이고, 유아기에는 유전적 요인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발달의 원칙이 있죠. 적기성과 기초성, 그리고 누적성, 이 세 가지 기억해 두십시오. 적기성이라는 것은 발달에는 결정적인 시기가 있다. 그리고 불가역성, 즉 각 단계의 과업에서는 결정적인 시기가 있음을 말하는 게 바로 적기성이고요. 발달 단계에 맞춰서 배우지 않으면 효과가 떨어진다. 그리고 유아기 때 언어적 자극이 없으면 커서도 언어적 장애를 겪게 된다는 것이죠. 기초성은 아동기 발달 과정에서 경험하는 것이 성인기 행동을 결정하는데 아주 바탕이 된다. 또한 성장기 어린이의 영양 상태는 커서도 당연히 발달에 영향을 미치겠죠. 3살 버릇 8까지 간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어렸을 때 경험하는 것 상당히 중요하겠죠. 누적성, 이 누적성은 발달 과정에서 결손이 생기면은 다음에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 바로 누적성입니다. 학습 부진아들이 있는 거, 이게 바로 누적된 학습 결손 때문인 것이죠. 헤비거스트의 발달 과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발달 과업이라는 것은 각 발달 단계에서 습득해야 할 행동 형태를 발달 과업이라고 합니다. 그 발달 단계에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과제가 있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단계별 습득 과제가 있고, 그렇지 못하면 사회 부적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헤비거스트는 발달 단계별 교육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취학 전이나 초등학교, 중등학교 때 발달 단계에 목표가 있는 것이죠. 시기별 발달 과업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헤비거스트가 말한 발달 과업, 먼저 첫 번째, 영유아기 때는 걸음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음식물을 먹기를 배우죠. 그 다음에 말도 배우고 배설의 통제를 배우기도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생리적 안정을 획득하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선악을 구별하고 양심을 발달시키고, 자, 그 다음에 아동기 때, 아동기 때의 과업은 경기에 필요한 신체적 기능이 습득이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친구 사귀기를 배우고 읽기 쓰기 세마기, 그 다음에 양심과 도덕성 그리고 가치적도를 발달시키기 시작하죠. 인격적 독립성을 성취시키고 사회적 집단과 사회제도에 대한 태도를 발달시키기 시작하는 이 단계, 그 과업이 바로 아동기 때의 과업이고요. 청소년기 때의 과업이 있습니다. 이 남녀 간의 서럽고 보다 더 성숙한 관계를 이루기 시작하는 이성 간의 교제, 그리고 남성으로서의 역할과 여성으로서의 역할, 또한 자기 체격을 인정하고 자기의 신체를 효과적으로 구사하는 것,
부모와 다른 성인으로부터 정서적으로 독립하는 거, 이게 가장 크겠죠. 그리고 경제적 독립의 확신을 얻거나 직업의 선택과 준비를 하고, 그리고 결혼과 가정생활을 준비를 하고, 뭐 이런 것들. 이게 청년기 13세부터 22세까지의 과업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성인기에도 당연히 있겠죠. 성인기까지는 우리가 볼 필요가 없겠죠. 자, 이처럼 헤비거스트는 연령별로 시기마다 이렇게 발달 과업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 인지 발달입니다. 학습자 지적 특성 발달이라고 하죠. 개인이 정보를 지각하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습득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인지 발달이요.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 보겠습니다. 앞서 교수학습에서도 인지 발달을 중요하게 다뤘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인지 발달은 지적 능력이 환경과 상호작용해서 적응 능력을 키워가는 과정과 변화를 말합니다. 피아제 인지 발달 이론의 기본 가정은 인간이 사고하는데 변하지 않는 기본 기능을 갖고 태어난다. 기본 기능을 이미 갖고 태어납니다. 피아제는 세 가지 지적 능력을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 인지 기능입니다. 이 인지 기능은 개개인의 인지 기능은 변하지 않는다. 왜? 갖고 태어났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이 인지 기능은 지식을 처리하는 방식이죠. 따라서 적응하고 조직화하고 그리고 동화를 통해서 조절을 하고 그 다음에 평형, 일반화를 시키는 과정. 이 과정들이 바로 인지 기능의 과정입니다. 첫 번째, 적응은 환경에 대한 적응을 말하는 것이죠.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다음, 조직화. 이 조직화는 여러 도식을 체계적으로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죠. 흩어진 정보를 모아서 더 높은 의미 체계로 만드는 기능이 바로 조직화입니다. 동화는요, 새로 들어온 정보를 자신의 인지 구조에 맞게 맞추어서 해석을 하는 거, 이게 바로 동화이고요. 조절은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불균형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자신의 인지 구조를 변형시키는 거, 이게 바로 조절입니다. 그 이후에 평형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인지 구조와 새로운 정보 간의 균형을 회복하는 거, 이게 바로 평형화입니다. 한마디로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균형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인지 부조화 상태에서 평형화를 이루는 거. 다음은 인지 구조입니다. 인지 구조는 도식이죠. 이 경험을 표상하고 조직하고, 한마디로 이미지로 떠올리고 조직하고 해석할 때 사용하는 그 구조, 틀을 바로 인지 구조라고 합니다. 스키마, 도식이죠. 정보를 체계화하고 해석하는 인지적 개념 또는 틀, 스키마는 바로 배경 지식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구조, 개념적인 이해의 틀, 이 인지 체계, 이 구조의 틀, 구조가 없다면은 우리가 어떤 개념들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 인지 체계, 즉 구조는 인지 체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피아제의 인지가 발달하는 과정, 이 세 가지 지적 능력의 이 피아제가 말하는 인지 기능 개념을 잠깐 보면요, 평형화라는 것은 도식과 경험 간 조화로운 상태를 이룬 것이 바로 평형화죠. 이거는, 이 평형화는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평형화를 이루는 것이고요. 동화라는 것은 자신의 틀에 맞춰서 새로운 경험을 해석하고, 조절은 자신의 틀을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경험을 입력을 하는 것이고요. 조직은 자신의 도식, 즉 틀을 재구성하는 겁니다. 바뀐 것을 잘 정리하는 것이죠. 이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따르면 인지발달은 새로운 정보나 경험을 자신의 인지구조에 배치시켜서 동화시키거나 조절을 통해서 수능을 해나가는 것이죠. 지적행동은 환경에 대한 수능을 말하고요. 이 수능은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적발달은 두 가지 성숙 단계를 거쳐서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지발달 단계는 감각, 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이렇게 네 단계를 거치죠. 이 단계는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지발달 단계,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인지발달 단계, 감각, 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감전구형 이렇게 청킹을 하면 되겠죠. 인지발달 단계, 피아제는 인지발달 단계를 이렇게 네 단계로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감각 운동기, 0세에서 2세까지입니다. 영아가 감각을 입력하고 운동력을 통합해서 감각 운동 도식을 발달하게 되죠. 이때 문제 해결 능력이 발달하게 되고, 모방의 발달, 그리고 대상 영속성,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상이 보이지 않아도 계속 존재한다는 개념이 바로 대상 영속성이죠. 다음, 전조작기입니다. 2세에서 7세. 동작만으로 사물을 다루는 것에서 벗어나서 생각을 하는 조작 능력이 발달하게 되죠. 이 전조작기도 전 개념적 단계와 그 다음에 직관적 시기가 있습니다.
전개념적 단계에서는 상징적 사고 출현, 그리고 문학론적 사고, 자기 중심적 사고, 그 다음에 전 개념의 발달. 여기서 말하는 물환론적 사고는요, 물환론적 사고라는 것은 생명이 없는 대상에게 생명과 감정을 부여하는 사고, 이게 바로 물환론적 사고죠. 인형 가지고 노는 거 생각하면 되겠죠. 다음, 이 전조작계에서 직관적 시기는 지각적 중심화, 그리고 보존 개념 미발달, 가역적 사고 미발달, 집단 독백, 이런 예들이 있겠죠. 다음, 구체적 조작기. 구체적 조작기는 7세에서 12세까지. 이때는 보존 개념이 발달하게 되고요. 사물의 겉모습이 바뀌어도 그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물이 얼음이 되고 얼음이 물이 된다는 거. 겉모습이 바뀌어도 이 물질 자체는 원래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다음에 보존 개념의 발달 순서를 알게 되고 분류 능력과 서열화 능력, 그리고 구체적 상황에 기초한 논리적 사고가 발달하는 시기입니다. 다음, 형식적 조작기는요, 형식적 조작이 가능해지죠. 명제의 논리적 성격에 관한 사고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가설 연역적 사고, 즉 가설을 정당하기 위해서 연역적 방법으로 사고한다. 여기서 말하는 연역적 방법은 일반적인 정의에서 구체적인 정의, 그래서 연역적 방법으로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조합적 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가능한 여러 생각을 체계적으로 만드는 능력이 바로 조합적 사고입니다. 또한 이상적 세계나 공상과학에 관심을 갖게 되고 청소년기에는 자아 중심성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이 피아제 이론을 통해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교수 전략이 있냐? 당연히 있겠죠. 자, 학생들의 실수나 오류를 통해서 인지 발달 단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죠. 이 발달 단계에 맞춰서 학생들의 실수나 오류를 통해서 인지 발달 단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고, 다음, 인지 구조에 자극을 주기 위해서 적절한 불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과제를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겠죠. 그러면은 그 인지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앞서 말한 평형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또한 학생들이 정보를 능동적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수업을 계획할 수 있다는 거, 능동적 수업을 유도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학생이 배운 원리를 다른 상황에 적용하도록 끊임없이 교사는 요구할 수 있겠죠. 또한 새로운 지식과 이전 지식에 관련시키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이해를 확장하도록 우리가 연결을 시켜주면 참 좋겠죠. 참 이상적입니다. 다음, 발달 단계별 교수 방법이 있겠습니다. 먼저 초등 같은 경우에는 전조작기 아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 전조작기 때에는 구체적인 사물과 색깔이 있는 보조물을 활용하고, 또한 설명보다는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고, 그 다음에 실제 경험하고 조작하게 해주고, 현장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주면 참 좋겠죠. 또한 구체적 조작기 아동들한테는 구체적인 사물과 색깔 있는 보조물들을 활용하고요. 그 다음에 물체를 조작하고 검증할 기회를 제공을 해줍니다. 또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복잡한 개념은 친숙한 예를 사용해서 이해를 도와주고요. 또한 개념들을 분류하고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논리적 분석적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를 제시를 해주는 겁니다. 자, 다음은 형식적 조작기 때는요, 정교한 자료들, 그래프나 도표들을 보조물과 함께 사용하면 좋겠죠. 그리고 가설을 세워서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또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추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요. 많은 자료를 활용해서 폭넓은 개념을 가르치면 좋겠죠. 이 단계별로 교수 방법을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는 발달의 원리와 헤비거스트의 발달 과업 단계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인지발달 이론, 피아제죠. 이렇게 발달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인지발달 부분에서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 개인이 어떻게 정보를 지각하고 평가하고 이해할 수 있는지 그 지적인 능력을 습득하는 과정을 우리가 봤었죠. 피아제는 인간이 사고하는데 변하지 않는 기본 기능을 갖고 태어난다. 그 기본 기능이 동화와 조절, 그리고 평형화가 있었죠. 이 피아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지발달 단계입니다. 감전구형,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그리고 형식적 조작기가 있었죠. 이 네 단계에서 각 인지발달 단계의 특징은 감각운동기에서는 목표지향 행동, 그리고 대상 영속성이 있었죠. 목표지향 행동은 예를 들어서 상자 뚜껑을 열면은 인형이 튀어나오는 것을 아는 거, 그리고 대상 영속성은 부모 뒤에 숨은 물체를 찾는 거, 그리고 전조작기에서는 언어 능력의 빠른 성장과 과잉 일반화, 예로서는 아빠도 진지를 드시고 동생도 진지를 드시네, 그리고 상징적 사고, 창밖을 보면서 새라고 말하는 거, 또 하나 지각에 의한 지배, 모든 물은 수도꼭지에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 다음 구체적 조작기로 넘어가서
구체적인 물체를 논리적으로 조작하는 그런 특징을 보이죠. 무게가 같은 물체는 크기가 다르더라도 질량이 같다고 판단하는 것. 또한 분류 서열화가 있었죠. 특징으로서 그릇을 크기별로 순서대로 늘어놓을 수 있는 분류 서열화가 특징이었고요. 형식적 조작기로서는 추상적이고 가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리고 조합적인 사고가 가능해지는 것. 이게 피아제 인지발달 단계 4단계였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비가츠키의 사회문화적 발달 단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비가츠키는 언어가 인지 발달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동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한다. 그러한 사회적 존재로 보고 있었던 것이죠. 비가츠키가 말하는 인지 발달 단계는 인간은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 인지 발달 단계가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발달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또한 언어를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언어가 인지 발달을 주도한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 이야기할 근접 발달 지역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접 발달 지역, GPD라고 하는데요. 이때 이 근접 발달 영역에 들어왔을 때 교사가 학습자에게 발판 역할을 해야 된다. 비계 설정을 해줘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근접 발달 영역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이 근접 발달 영역이라는 것은 성인이나 자신보다 수준이 높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역이 있는 것이죠. 이 근접 발달 영역은 실제 발달 수준과 앞으로 일어날 잠재 발달 수준 그 가운데에 있는 영역입니다. 실제 발달 수준은 도움을 받지 않아도 발달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근접 발달 영역은 이 영역에 들어오게 되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지 수행할 수 있고 지적인 발달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근접 발달 영역을 넘어서게 되면 잠재적 발달 수준으로 넘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 근접 발달 영역은 성인이나 또래와 협력하면 해결할 수 있어서 그 교수학습이 성공할 수 있는 그 영역이 바로 근접 발달 영역입니다. 따라서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인지발달이요. 그럼 이 근접 발달 영역에 있어서 학습자에게 교수, 즉 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겠는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겠죠. 먼저 학습자에게 문제를 주고 어떻게 학습하는지 관찰을 해서 근접 발달 영역을, 근접 발달 지역을 알아내야 합니다. 또한 교사는 학습자의 발달 수준보다 조금 높은 과제를 제공을 해줘야겠죠. 그럼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때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죠. 학습 능력이 다른 이질 집단으로 모임을 구성해서 협동학습을 하는 게 좋겠죠. 각자 능력이 다른 학습자들끼리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학습 초기에는 교사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도움을 점차 줄이는 그런 단계로 가는 거죠. 학습자 모두 토론에 참여시켜서 언어를 창조하고 조작하는 기회를 제공을 해줘야 학습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근접 발달 영역에서 교수적 발판, 비계 설정을 어떻게 해줘야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발판의 유형에는 모델링과 그 다음에 소리내어 생각하기, 질문, 수업 자료 조정하기, 그리고 조언과 단서가 있습니다. 먼저 그 발판의 유형 5가지에서 모델링부터 보겠습니다. 모델링은 예를 들어서 체육교사가 학습자에게 새로운 동작을 시범 보이는 거, 소리내어 생각하기는 수학교사가 실판에 미적분을 풀면서 교사가 생각을 소리내서 말하면서 학습을 유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질문 같은 경우에는 영어 교사가 중요한 내용을 말할 때 질문을 던져서 학습자가 문제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거. 또 수업 자료 조정하기는 예를 들어서 체육교사가 축구 슈팅하는 기술을 가르치는데 거리를 조절해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수업 자료 조정하기에 속하겠죠. 또 조언과 단서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유치원 교사가 줄을 엇갈려 가면서 끼우도록 조언을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교수적 발판 유형의 예의에 속하겠습니다. 자, 그럼 학습과 발달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한번 피아제와 그 다음에 행동주의, 비가츠키 이 3가지의 입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피아제는 발달 자체가 학습에 선행된다. 발달이 이루어져야 그 학습이 가능해진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행동주의에서는 학습과 발달은 동일하다. 발달은 학습의 결과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비가츠키는요? 비가츠키는 학습이 발달을 주도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접 발달 영역에서 적절한 교수 학습이 있어야 발달을 하게 된다. 이렇게 다른 차이가, 학습과 발달의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기출문제를 통해서
비가치키의 비계 설정 그리고 아동의 근접 발달 영역에서 어떤 식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아이가 그림을 이리저리 놓아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 나 이거 나비 포즈를 못 맞추겠어요. 그러자 교사가 그림들을 가리키면서 머리 위에는 무엇이 달려있는지 한번 생각해볼까?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그림 중에서 틀린 것을 찾으면서 이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교사가 그림을 다시 가리키면서 글쎄 너는 그렇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아이가 그림을 다시 더듬어 짚으면서 이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교사가 찾았네. 이제 다음 그림을 한번 찾아볼까? 이런 식으로 발판을 놔주는 거죠. 아이가 혼잣말로 나비 밑에는 무엇이 있지? 이런 식으로 교사가 이제 도움을 주면서 나머지 그림을 차례대로 맞추게 됩니다. 여기서 이 아이는 차례 맞추기 과제를 수행을 하고 있죠. 이 보기는 성인과 아동이 서로의 생각을 결합하는 상호주의 관성과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비가치키의 비계 설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동의 근접 발달 영역에서 적극적인 교수 학습이 없을 경우에는 지적 발달이 어렵다고 비가치키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럼 피아제의 발달 단계가 있었죠. 4단계. 피아제의 발달 단계의 기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의 인지 발달 수준을 고려해서 학습 지도하는 교사의 예의다. 1. 가설 연역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과제를 준다. 형식적 조작기 학습자에게 가능하죠. 그 다음에 2. 수학적 추리력을 높일 수 있는 증명 문제를 풀게 한다. 이거는 추상적 사고를 요구하는 형식적 조작기죠. 다음 3. 나무 토막 쌓기와 같이 손으로 하는 훈련을 많이 시킨다. 이거는 손으로 직접 하게 하는 전조작기. 4.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들의 삶과 학생들의 삶을 비교해서 질문한다. 이거는 비교하는 것이니까요. 구체적 조작기의 학습자를 가르칠 때 다음 5.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보다 조금 어려운 문제를 풀게 한다. 이건 뭐였죠? 인지 보조를 통해서 적절한 인지적 불균형 상태를 유지해서 조절 가능한 문제로 인지 발달을 자극한다. 99년과 2010년 서울 초등에 다음 기출 문제를 보겠습니다. 현아는 모둠 학습 과제를 위해서 디지털 카메라를 빌려서 작동시켜봤다. 사용 방법을 몰랐지만 예전에 자기 카메라를 다루던 방식으로 전원 스위치를 눌렀더니 작동이 되었다. 그러나 풍경 모드로 전환하는 방식이 예전에 자기 것과는 달라서 당황스러웠다. 현아는 기능 버튼을 이리저리 눌러보고 빌려온 카메라의 사용 방법을 익혔다. 그 결과 카메라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었다. 현아가 카메라를 다루는 인지 발달을 피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에 비춰서 보면은 예전 카메라를 다루던 방식으로 전원 스위치를 누른 것은 동화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기본 바탕으로 스키마로 해서 행했던 거고, 다음 예전 카메라와 달리 당황스러운 것은 균형이 깨진 거죠. 비평형화가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버튼을 이리저리 눌러보고 다뤄본 것은 뭐에 해당할까요? 조절이죠. 이 조절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수능을 하게 된 것입니다. 2005년 중등 문제로 나왔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성격 그리고 사회성과 정서 발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동의 인지 능력이 발달하면서 자아 개념, 타인과의 상호작용 방법, 그리고 세상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죠. 에릭슨은 성격 및 사회성 발달 이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본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평생 8가지 심리 사회적 단계를 거쳐나간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8가지 단계요. 에릭슨은 각 단계마다 발달 과제가 있고 각 단계에서 위기를 극복했을 때 인성이 잘 발달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8가지 성격 및 사회성 발달 단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뢰감 대 불신감이 있습니다. 18개월까지고요. 양육자를 사랑하고 신뢰를 형성하거나 불안감을 키우는 그런 단계입니다. 어머니와 관계가 좋을 때 신뢰를 형성하게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불신감을 키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신뢰감 대 불신감 단계에서요. 다음은 자율성 대 수치심 및 의심 단계입니다. 2세에서 3세까지고요. 걷기, 잡기, 괄약근 통제를 발달하고 통제가 잘 안 되게 되면 수치심을 일으키게 되죠. 이는 프로이드의 학문기에 해당하는 단계입니다. 다음 3번째, 주도성 대 죄의식. 3세부터 6세까지고요. 아동이 적극적이고 주도적이 되지만은 너무 강압적이게 되면 죄책감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프로이드의 남근기에 해당하는 단계입니다. 다음 4번째, 근면성 대 열등감. 6세부터 12세까지 새로운 학습 요구를 잘 처리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게 되면은 열등감을 느끼거나 그리고 무능함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프로이드의 잠복기에 해당하는 단계입니다. 다음은 정체감대 역할 혼미 단계 12세부터 18세. 심리 사회적 위기를 잘 극복하면은 성실이라는 특질을 획득하게 되는 그런 단계이고요. 10대 때 가장 중요한 직업 그리고 성 역할, 정치, 종교에서 정체성을 획득하는 그런 심리 단계입니다. 사춘기 때죠. 청소년기. 그 다음 친밀감 대 고립감, 그 다음에 생산성 대 침체감, 다음 통합감 대 절망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시험에 나오지 않는 부분이니까 굳이 볼 필요가 없겠죠. 이러한 에릭슨의 단계가 피아제 이론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같은 정도와 시기에 경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아셔야 됩니다. 모두 다 똑같지는 않다는 얘기죠. 하지만은 이런 단계를 거쳐서 발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이 발달 단계, 8가지 발달 단계에 있어서 발달 과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뢰감 대 불신감이었죠. 2세 때까지 어머니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때 욕구의 충족과 부족에 따라서 성격 및 사회성이 발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와 관계가 중요하다겠죠. 어머니와 관계가 좋으면 신뢰를 형성하게 된다는 거. 두 번째, 자율성 대 의심. 3세까지죠. 이때는 독립성을 갖추는 시기입니다. 다음 세 번째, 주도성 대 죄의식. 3세부터 6세까지고요. 신체적 활동과 언어 구사 능력이 발달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 활동을 최대한 허용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 근면성 대 열등감. 격려를 하고 허락하고 칭찬해서 근면성을 갖추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교사는 학습의 즐거움을 제공해주고 많은 경험과 기회를 제공해주는 게 좋겠죠. 다음 정체감 대 역할 혼미. 청소년기죠. 12세부터 18세까지 정체감을 찾기 위한 유예 기간입니다. 이때 자아와 직업 정체성을 찾기 위한 충분한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친밀감 대 고립감, 성인 초기, 그리고 생산성 대 침체감. 다음 통합감 대 절망감, 성인 후기가 있죠.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열심히 볼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럼 다음에 프로이드 성격 발달 이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프로이드 하면 정신분석학이죠. 프로이드는 건전 방어 기제가 있고 불건전 방어 기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건전 방어 기제에는 승화가 있고 불건전 방어 기제에는 억압이나 투사, 부정, 퇴행 등이 있죠. 기본 전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의 정신세계는 의식과 무의식 이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된다. 성격의 구조는 원초와는 본능, 그 다음에 자아, 에고죠. 그 다음에 초자, 슈퍼에고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빙산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맨 밑에 가라앉아 있는 부분, 무의식, 원초하죠. 이 무의식은 본능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빙산에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고요. 성격 구조 이 세 가지라고 했는데 먼저 원초화는요. 원시적이고 본능적인 개인의 충동, 그리고 자아는 충동을 조절을 해서 현실에 적응하도록 하는 정신 구조이고요. 초자, 슈퍼에고죠. 도덕적 태도, 양심, 죄의식이 나타나는 정신 기능을 합니다. 그럼 프로이드의 성격 발달 단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특징은 고착입니다. 이 성격은 현상이 굳어져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성격 발달 단계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먼저 첫 번째 구강기, 2세까지죠. 0세에서 18개월까지 빨기나 물기, 삼키기 등 엄마에게 의존해서 안정성과 위협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안전하다는 것을 경험을 해야겠죠. 다음 학문기 2세부터 3세, 4세까지입니다. 주 성감대가 학문이죠. 그래서 배변 훈련을 통해서 자극과 성적 쾌감을 얻게 됩니다. 배변 훈련을 통해서 자극과 성적 쾌감을 얻기 때문에 엄격한 배변 훈련은 오히려 고착 현상을 부르게 되죠. 그래서 응가를 하거나 이러면은 혼내지 않고 잘했다고 해줘야겠죠. 다음 남근기 때입니다. 4세에서 7세까지 이때 나타나는 특징으로서는 오이디푸스, 엘렉트라 콤플렉스, 동일시 현상 등이 있습니다. 남녀의 신체 차이와 아기를 출생하고 부모 성 역할에 관심을 갖는 그런 단계입니다. 이 남근기 때가 인간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프로이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잠복기, 이 남근기를 지나서 잠복기로 들어오게 되는데 지적 호기심과 동성 그리고 또래 관계에 긴밀함이 생기게 되고요. 학습과 사회적 지위 역할, 운동 능력 신장 등 활동적인 모습을 보이는 그런 단계입니다. 남근기 성욕구가 눌려서 평온한 시기를 갖는, 그래서 잠복기라고 하죠. 다음 생식기인데요. 11세 이후입니다.
부모에게 독립욕구가 생기고 진정한 사랑의 대상을 찾게 되죠. 사춘기가 돼서 성적 욕구가 생기고 이성에 대한 성의 욕구가 시작이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자, 그럼 프로이드 기출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2002년 중등 문제이고요. 프로이드가 말하는 심리 성적 발달과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발달 이론에서는 원만한 성격 발달을 위해서 성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욕구가 적절하게 충족되어야 된다고 본다. 내가 이런 식으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프로이드가 성적 본능, 리비드죠. 방향 전환을 강조한 반면 에릭슨은 무엇을 강조했을까요? 가족과 사회의 영향을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의식의 흐름을 중시한 프로이드에 비해서 에릭슨은 의식의 흐름, 대인관계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상호작용 자체를 중시를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덕성 발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도덕성 발달이라는 것은 사회의 규범에 대한 내면화 과정입니다. 아론 프리드는 도덕성을 양심의 인지적 측면이라고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피아제입니다. 피아제는 아동의 도덕성 발달이 2단계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 도덕적 실제론 단계입니다. 타율적이고요. 판단하지 않고 무조건 복종하는 단계, 이게 바로 1단계고요. 2단계는 협동과 호혜에 의한 도덕성 단계입니다. 피아제는 상황에 따라 도덕성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율적 도덕성 단계죠. 다음 두 번째로 콜버그의 도덕적 추론 단계입니다. 도덕성 수준과 단계의 순서는 불변하다. 속도는 다 다르다는 겁니다. 콜버그가 말한 도덕성 단계는 먼저 첫 번째 전 인습 수준, 그리고 두 번째 인습 수준, 세 번째 마지막으로 후 인습 수준, 이렇게 세 단계고요. 첫 번째 전 인습 수준은 처벌과 복종을 지향하는 단계입니다. 도덕적 상대주의를 지향하죠. 두 번째 인습 수준, 착한 소년 소녀 지향 단계입니다. 법과 질서를 준수하죠. 마지막 세 번째 후 인습 수준에서는 사회 계약 지향입니다. 지향입니다. 보편적 윤리 원칙을 지향하는 단계. 여기서 말하는 그 인습이라는 것은 이전부터 내려오는 습관, 관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콜버그의 도덕성 딜레마를 한번 보겠습니다. 유럽의 어떤 부인이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병을 치료하는데 한 가지 약이 있는데 그 약은 같은 마을에 사는 약사가 최근에 만든 약입니다. 그 약을 만드는데 원가가 $200이고 판매가는 $2,000, 10배죠. 병든 부인의 남편인 하이츠는 돈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다녔는데 그 약값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000에 팔거나 아니면은 외상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거절을 했죠. 그래서 절망에 빠진 하인츠는 결국 약방을 부수고 들어가 훔쳤죠. 이때 남편이 한 일이 정당한가, 정당하지 않은가, 그럼 어째서 그 일이 정당한가, 이런 거를 따져 물어서 도덕성 단계를 판단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도덕성 단계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1단계에서는 복종과 처벌 단계입니다. 약을 훔치면 벌을 받기 때문에 나쁘다고 말하는 거. 그 다음 넘어서 두 번째 단계,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 약을 훔치면 아내의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두 번째 단계. 다음 3단계, 세 번째 단계, 대인관계 조화. 대부분의 사람들이 훔치는 것을 잘못된 일이라고 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3단계. 4단계, 법과 질서를 중요시 여기는 단계입니다.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인츠는 감옥에 가야 된다. 이 단계가 바로 4단계. 다음 5단계입니다. 사회계약 정신. 약을 훔친 것은 잘못이나 생명을 구하려 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아야 된다. 이게 5번째 단계. 6단계, 보편적 윤리. 아내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사람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도덕적 원리를 따랐기 때문에 우선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 이게 6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화 있는데요. 사회화라는 것은 인간 발달 영역들 중에서 개인의 적응성을 발달시켜가는 일을 바로 사회화라고 하죠. 아기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발달해가는 과정에서 자신이 속한 사회 생활 양식을 학습을 해서 건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일, 이게 바로 사회화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학습자 개인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습자마다 개인 차가 있죠.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 학습에서 지능은 과제를 성공적으로 성취하기 위한 적응 능력입니다. 적응력이기 때문에 개인 차가 있죠. 학습자마다. 따라서 지능과 관련된 지식을 학습하고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학습자 개인차 지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지능이라는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이죠. 문제 해결 및 인지적 반응의 모든 능력을 지능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지능이 어떤 건지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지능 검사를 합니다. 이 지능이라는 것은 익숙한 사태에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사태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지능은 학습 능력을 말하는 거고요. 지능이 높은 사람은 지적 학습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 관점이죠.
이 지능 검사가 있죠. 지능 검사라는 것은 변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려고 하는 시험 기법입니다. 지능은 훈련이나 학습 등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성숙 과정에서 경험으로 형성되는 지적 능력입니다. 스탠포드 비넷 검사가 있습니다. 이 비넷 검사를 토대로 털만 교수가 고안한 언어 중심의 개인 지능 검사입니다. 이 검사에 근데 문제점이 있죠. 다른 연령과 정신지체 아동의 지능 비교와 측정이 아주 곤란합니다. 아주 우수한 아동의 지능 측정이 곤란하다는 것이죠. 또한 여러 하위 능력들을 측정하기에는 곤란한 점들이 있습니다. 이 비넷 지능 지수는 IQ를 말하죠. 이 IQ는 생활 연령분의 정신 연령 곱하기 100입니다. 그럼 지능 지수가 나오는 것이죠. 이 지능 지수는 정신 연령을 실제 생활 연령으로 나눈 값에 100을 곱한 것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처음에는 정신 연령을 실제 연령으로 나누어서 100을 곱한 것으로 정을 했으나 현재는 같은 연령의 사람들에 비교한 검사 수행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웩슬러의 검사가 있습니다. 스탠퍼드 비넷 검사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언어성 검사와 동작 검사를 추가를 한 겁니다. 언어성 검사하고 동작 검사를 추가했습니다. 언어지능, 동작지능, 전체지능의 세 가지 IQ를 알 수가 있고 또 지능의 어떤 측면이 우수하고 부족한지를 알게 됩니다. 지능을 동일 연령 집단에서 상대적 위치, 그러니까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파악할 수 있고요. 검사 점수를 평균 100으로 하고 표준편차를 15로 한 정산 분포 곡선에서 위치를 나타내는 점수로 환원해서 지능의 상대적 위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표준편차와 정상 분포 곡선에서는 제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집단지능 검사가 있습니다. 이 집단지능 검사는 육군 알파 검사, 베타 검사, 오티스 레논의 학업 능력 검사 등이 있는데요. 육군 알파 검사는 특정 과제 군인들의 적격자와 부적격자를 선발하기 위해서 실시했던 언어 검사입니다. 그리고 베타 검사는 동작성 검사로 되어 있고요. 오티스 레논의 학업 능력 검사 등도 있다는 거. 자세히 알 필요는 없겠죠. 다음 MCSCA 아동 능력 검사가 있습니다. 2세에서 8세 아동을 대상으로 6개 검사와 18개 소검사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 6개 검사 종목에서 언어, 동작성, 수량적, 기억, 운동, 일반 인지능력 검사 등이 있습니다. 언어, 동작성, 수량적 검사는 IQ와 같고요. 다음 KABC 검사가 있습니다. 아동평가 종합검사라고 하는데요. 이 검사는 2세에서 12세까지 아동의 학습 잠재력과 성취도를 모두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검사는 순차적 처리 검사, 즉 계열적, 동시적 순서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 동시적 처리 검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검사는 언어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패턴 인지, 그 다음에 도형 유추, 손동작 반복과 같은 비언어적 척도를 포함하고 있고요. 또한 인종, 문화, 언어 같은 사회 경제적 배경이 검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문화적 환경에서 습득한 것과 학교에서 습득한 지식과 능력의 평가를 분리합니다. 다음 SOMPA 검사가 있습니다. 다문화 다원적 평가라고 하는데요. 아동용 웩슬러 검사를 다양하게 보완한 것입니다. 의료적, 시각, 청각, 몸무게, 키, 그리고 사회적, 교우관계, 학교 외 생활 등, 그리고 문화, 인종, 사회의 경제적 배경을 고려한 사회 문화적 척도를 평가하고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능 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쭉 나열을 했는데요. 너무 자세히 알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이런 정도의 이런 검사들이 있다라는 거. 자, 우리가 지능 검사의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겠죠. 교사가 될 사람들이니까요. 이 지능이라는 것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발달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능은 5세까지, 만 5세죠. 급격하게 발달하고 5세 이후에도 완만하게 변화가 생깁니다. 이 지능 검사는 특정 시기의 개인의 인지적 기능을 측정할 뿐이고요. 하나의 검사로 지적 능력을 전체를 알 수가 없겠죠. 그리고 완벽히 신뢰 있는 지능 검사는 불가능합니다. 지능 지수가 높다고 해서 모든 교과목과 활동에 우수하지는 않다라는 거, 이 점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최근 지능 이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최근에 바라보는 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자, 첫 번째 심리 측정적 접근입니다. 이 심리 측정적 접근에는 스피어만의 일반 요인설이 있고요. 서스톤의 기본 정신 능력 PMA가 있고요. 길포드의 지능 구조 모형이 있습니다. SIO. 자, 그리고 카텔과 혼의 유동성 지능과 결정성 지능이 있습니다.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죠. 먼저 첫 번째 스피어만 일반 요인설입니다. 지능의 이 요인설이고요. 지능은 하나의 일반적인 지능 G 요인과 특정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여러 특수 요인 S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요. 그럼 일반 요인 G 보겠습니다. 언어 문제, 수, 도형 문제를 해결할 때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입니다. 지적 활동의 종류를 초월해서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능력이고요.
특수요인 S는 특정 영역의 문제 해결에 필요한 능력을 말합니다. 언어 문제나 수문제와 같은 어떤 특정 영역의 문제입니다. 다음 서스턴의 기본 정신 능력 PMA입니다. 스피어만이 제시한 일반 요인에 속하지 않는 지능 과제가 있다고 보고 7개의 서로 관련 있는 7개의 지능 요인을 찾아냈습니다. 언어 이해, 지각 속도, 추리, 수, 기억, 단어 유창성, 공간 시각화. 이 능력이 지능과 일반 능력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길포드의 지능 구조 SIO 모형입니다. 길포드는 서스턴의 기본 정신 능력을 확장시켜서 인간의 지능을 조작, 내용, 결과의 3차원의 입방체로 생각했습니다. 지적 활동은 조작 차원, 내용 차원, 산출 차원 등의 3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내용은 5개, 조작 6개, 산출 6개 차원이 조합되어서 180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조작 차원은 평가, 수렴적 생산, 발산적 생산, 기억 파지, 기억 저장, 인지. 이 지적 기능의 양상을 분류한 것이고요. 내용 차원은 시각적, 청각적, 상징적, 의미론적, 행동적, 지능 측정을 위해 검사 내용을 구분한 겁니다. 산출 차원은 단위, 유무, 관계, 체계, 변환, 함축. 이는 지적 작용의 결과를 분류한 것입니다. 길포드가 서스턴의 기본 정신 능력을 확장시킨 이유는 지적 능력은 여러 요인의 결합으로 다양한 지적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고요. 또한 기존 지능 검사가 기억력을 강조하는 반면에 확산적 사고는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IQ와 창의력 점수 간 상관관계가 상당히 낮을 것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모든 강의는 무료입니다. 다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지속하는 힘이 됩니다. 카텔과 혼의 유동성 지능과 결정성 지능입니다. 유동성 지능은 성인기 이후에 쇠퇴하고 결정성 지능은 환경의 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 유동성 지능은 경험이나 교육과는 다소 무관한 생득적 지능을 말하고요. 유동성 지능은 성인기 이후에는 쇠퇴하고 결정성 지능은 환경의 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정보 처리 속도 및 정확성, 개념 형성, 귀납적 추리, 기억력, 도형 지각 능력, 수열, 도형 유추 등의 검사로 측정을 하고요. 따라서 신체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서 20세 이후에는 감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결정성 지능은요? 후천적 경험에 의해서 발달합니다. 이 결정성 지능은 교육과 경험을 통해서 형성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발달을 합니다. 문화적 경험이 내포된 지식, 기능 등을 포함하는 지능을 말하고 상식과 어휘력, 독해 능력, 산수 검사, 일반 지식 검사로 측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 지능의 위계적 모형입니다. 캐럴이 만든 지능의 3계층 모형이 가장 정교합니다. 지능을 위계적 구조로 분석하는 모형이고요. 제일 위에 일반 요인이라는 1차 요인이 있고 그 밑에 언어성, 수리성, 공간성 등과 같은 2차적 요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 가정하에 구조를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최근 지능 이론에서 심리 측정적 접근, 스피어만 일반 요인설, 그 다음에 서스턴의 기본 정신능력 PMA, 길포드의 지능 구조 모형, 카탈과 혼의 유동성 지능과 결정성 지능을 받고 이번에는 대안적 접근,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이 있죠. 이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중지능 이론은 인간의 지적 능력이 서로 독립적이고 서로 다른 9개의 지능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지적 능력에는 언어, 논리 수학, 공간, 음악, 신체 운동, 대인관계, 개인 이해, 종교, 실존 지능이 있습니다. 지능은 훈련이 가능하니까 교사의 조력이 중요하겠죠. 앞서 말한 언어, 논리, 수학, 공간, 음악, 신체 운동, 대인관계, 개인 이해, 종교, 실존적 지능 이게 모두 교사의 조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학교에서는 상대적으로 우세한 영역의 지능을 활용해서 교수학습 활동을 다양화해야 한다. 지능이라는 것은 어느 한 종류의 지능에 과도하게 집중할 경우에 다른 지능의 발달이 늦어지게 된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다중지능 이론의 종류가 있었죠. 먼저 첫 번째 언어지능 보겠습니다. 언어의 구조, 소리, 리듬 등 언어의 기능을 민감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언어지능이라고 합니다. 수업 전략으로 이야기를 꾸며서 말하기, 브레인스토밍, 동항어 구현, 소리내어 읽기, 그리고 글짓기 등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언어지능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거죠. 다음 논리수학은요. 분류하기와 범주화하기, 패턴을 지각하고 이해하기, 체계적으로 추리하는 능력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수업 전략으로서 숫자 계산하기, 분류하기, 문답법 활용하기, 문제법 추정하기 등을 통해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겠죠. 다음은 공간지능입니다. 사물을 정확하게 지각하고 시각, 공간적 세계를 정확히 지각하고 그 지각한 내용을 머릿속에서 변형하고 회전시키는 능력. 교사의 수업 전략으로서 이 공간지각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습 내용 그리기, 그 다음에 그래프 그려보기, 학습 자료에 색칠을 해서 요소 구분하기 등이 있습니다. 다음 음악지능입니다. 음조, 리듬, 음색을 예리하게 지각하고 변별하고 변형할 수 있는 능력. 수업 전략으로서 학습 내용과 연관된 노래하기, 리듬치기, 학습 주제와 맞는 음악으로 분위기 조성하기 등이 있습니다. 다음 운동 감각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체 움직임을 조정하고 사물을 능숙하게 조작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고요.
신체 동작으로 단말하기, 학습 내용 연극하기, 동작으로 표현하기, 학습 자료 직접 조작하기를 통해서 운동 감각을 키울 수 있는 것이죠. 다음은 대인 관계입니다. 다른 삶의 기분, 기질, 동기와 의도를 식별하고 적절한 반응, 다른 사람의 동기 유발을 시키는 능력을 말하고요. 수업 전략으로서 집단학습과 협동학습이 있습니다. 다음 개인 내 지능입니다. 자신의 내적 과정과 특성, 자신의 행동을 이해하고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을 개인 내 지능이라고 합니다. 이는 명상하기나 수업에서 자신의 목표 설정하기, 자료에 대한 느낌이나 감정을 표현하기 등을 수업 전략으로 사용하면 되겠죠. 다음 자연 관찰 지능입니다. 동식물이나 주변에 있는 사물을 자세히 관찰해서 차이점이나 공통점을 찾고 분석하는 능력. 이는 수업 전략으로서 관찰하기나 관찰 내용 기록하기, 수업 내용 요소 간 차이점과 공통점 찾기, 그리고 특징 발견하기 등이 있습니다. 다음 실존 지능입니다. 인간의 존재 이유, 삶과 죽음의 문제 등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시오. 다중지능 이론, 종류에 대해서 봤고요. 다음 다중지능 접근 모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스펙트럼 프로젝트, 15개의 다른 과제 코너를 제공을 해서 이 제공한 15개 코너 중에서 강점과 약점을 파악을 해서 적절한 교육을 제공합니다. 또 하나, 키스쿨이라고 있습니다. 키스쿨은 학생의 지능을 날마다 자극하는 겁니다. 교육과 과정에서 다루는 주제 중심 학습뿐만 아니라 음악 또는 체육활동에 늘 참여하고 연령이 다른 동료와 함께 활동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해서 하나의 주제로 오랜 기간 하는 그런 개인 프로젝트를 말합니다. 다음 실천적 지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PIFS라고 학교에서 해결하지 못한 학습자를 다른 기관에서 성공하도록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이 프로그램은 개인 내적 특수 영역 지능, 대인관계 지능의 지식을 강조합니다. 다음 아트 패러렐이 있습니다. 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서 고등학교 수준에서 적용이 가능하고요.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예술 형태는 음악, 시각예술, 상상글쓰기, 생산, 지각, 반성의 3가지 능력입니다. 자, 이 다중지능 이론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람직한 능력을 키워주기. 학교에서 지역사회나 공동체에서 높이 평가하는 능력과 기술을 키워주는 이런 바람직한 능력을 키워주기와 다양한 방법으로서 개념, 중심과제, 훈육에 접근하기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너무 많은 것을 다루기보다는 주요 개념, 생산적 사고, 필수적인 질문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학생이 이런 개념과 의미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다중지능 이론을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탠포드의 3원지능 이론, 성공지능 이론이라고도 하죠. 이 성공지능 이론에는 분석적, 창의적, 실천적 능력이 있습니다. 3원지능 이론은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인지 및 사고 과정을 강조를 했고요. 다시 말해서 지적 행동이 일어나는 사고 과정을 분석해 지능을 파악을 했습니다. 지적 능력에는 분석적, 경험적, 상황적 지능이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경험적은 창의적, 그리고 상황적은 실천적 지능을 말합니다. 이 3가지 정신 능력이 서로 연결돼서 지적 행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분석적 지능입니다. 이 분석적 지능은 내면 세계에서 진행되는 지적 과정을 말하고 분석, 판단, 평가, 비교, 대조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 분석과 판단, 평가, 비교, 대조해서 분석하는 거죠. 그런 능력. 이 분석적 지능에는 메타 요소와 수행 요소, 그리고 지식 획득 요소가 있는데 메타 요소란 무엇을 할 것인지 자기가 결정하고 진행 과정을 감독하고 결과를 평가하는 데 사용합니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메타 요소, 메타 인지가 높게 되면은 학습을 잘할 수밖에 없겠죠. 다음 수행 요소입니다. 메타 요소가 선택한 전략을 실행하는 기능 담당을 합니다. 다음 지식 획득 요소, 새로운 내용의 학습과 기억 과정에 관계가 있고요. 여러 정보 중에서 학습과 관련돼 있는 정보를 가려내고 그 관련된 정보를 통합하고 선택한 정보를 기존 지식과 연결하는 기능을 담당을 합니다. 자, 2번째, 경험적 지능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창의적,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창조, 발견, 발명, 상상, 탐색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새로운 과제에 맞는 해결책을 빨리 찾아낼 수 있겠죠. 그리고 과정에 친숙하게 되는 과정이고요. 자동화가 되면 쉽게 정보 처리와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실제적, 상황적 지능입니다. 기존 환경을 자신에 맞도록 조정하는 능력을 말하고 실행, 적용, 사용, 수행하는 능력입니다. 이 실제적 지능은 적응, 변형, 선택에 관련되어 있는 능력이고요. 일상 경험에 의해서 획득되고 발달하는 능력입니다. 실제적 지능은 행동이 필요할 때 드러난다 해서 암묵적 지식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스탠버그의 이론은 지능의 독립적인 구조를 강조하는 가드너의 이론과 달리 지능의 작용 과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사는 이 3가지 지능을 적극적으로 가르쳐야 되겠죠. 이런 스탠버그의 분석적, 창조적, 실천적 측면이 잘 연결된 것을 성공지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음 창의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창의성이라는 것은 새롭고 독창적이고 유용한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창의성이라는 것, 가드너는 특정한 문화적 환경 안에서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만들어내는 사람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럼 길포드는요, 가능한 다양한 답과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으로 보았습니다. 창의성의 지적 특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특성에는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문제에 대한 감수성 등이 있습니다. 먼저 유창성,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산출해낼 수 있는 능력. 융통성, 다양한 시각으로 다양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능력. 독창성, 다른 사람과 달리 독특한 아이디어를 산출해내는 능력. 정교성, 다듬지 않는 아이디어를 보다 긴밀하게 조직하는 능력. 다음, 문제에 대한 감수성, 다른 사람이 놓치기 쉬운 문제를 자신이 인식하고 진술하는 능력을 문제에 대한 감수성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 감수성의 구분을 할 수 있어야겠죠. 자, 그럼 이런 창의적인 사람의 특성이 무엇이냐? 사물을 자신이 느낀 대로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일반적인 방법과 관행을 거부한다. 또 실패에 대한 불안이 적고 약간의 위험 부담을 즐긴다. 성공과 실패에 대한 귀인을 자신에게 한다. 새롭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선호해서 당장 결론이 나오지 않아도 참고 견딘다. 창의성이 높은 사람의 특성이 이렇습니다. 그럼 이 창의성을 키우기 위한 기법들이 있겠죠. 보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한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막 내놓는 겁니다. 집단 토의 방법이고요. 이 원리는 비판 금지, 양산, 독창성의 원리, 결합의 원리 이렇게 있는데, 비판 금지는 일단 판단을 보류하는 겁니다. 브레인스토밍이 끝날 때까지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절대 비판하지 않는 것이죠. 양산은 뭘까요? 다양성의 원리입니다. 많은 걸 생산해내는 거죠. 가능하면 많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도록 권장을 하고, 독창성의 원리는요, 색다른 아이디어를 산출해내도록 교사가 좀 자극을 시켜줘야 되겠죠. 또 결합의 원리입니다. 조합과 개선. 제시된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을 새로운 것을 첨가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다음, 창의성 훈련 기법으로 육색 사고 모자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고 모자. 여러 가지 사고를 나타내는 색깔 모자가 있습니다. 그거를 서로 바꿔 쓰면서 그 모자가 요구하는 사고만 하는 역할을 하는 놀이 방법입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다음은 PMI 기법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인터레스팅. 문제의 좋은 점 플러스, 그리고 나쁜 점 마이너스. 이것을 살펴본 다음에,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겠죠. 그런 다음에 제안된 해결 방법 중에서 최선책 결정을 돕는 방법입니다. 대안을 좀 더 깊이 분석하고 장단점과 흥미 등을 고려해 본 후에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실의 책상을 모두 치울 경우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예들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군인들이 작전을 한다 그러면 좋은 점과 나쁜 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고 저렇게 하면 어땠냐, 이렇게 최종적으로 고려해 본 다음에 결정하는 거. 다음 스캠퍼입니다. 스캠퍼는 7가지 질문의 앞 글자를 따서 명명한 것이고요. 아이디어 체크리스트법이라고도 합니다. 간단한 질문의 체크리스트로 이루어져 있고, 팀이 어떤 안건을 탐색하고 모든 것에 질문을 던져서 새롭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구성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스캠퍼. S. 대체입니다. 주식인 쌀을 빵으로 대체하는 거. 예를 지금 들어드리는 겁니다. C. 결합입니다. 콤바인. 청소기와 물걸레의 결합. A. 응용입니다. 어댑트. 풍력을 이용한 발전기. M. 변경. 모디피. 바람개비를 크게 만들어서 풍차 만들기. P. 다른 용도. put to other us. 나무젓가락을 활용한 비녀. E. 제거입니다. eliminate. 축소. 씨 없는 수박. 내시경. R. 반전. reverse. 병뚜껑이 아래에 있는 화장품 용기. 그럼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단계, 문제를 먼저 기술합니다. 두 번째, 문제를 분석하고 열거한 후에 하나를 선택해서 개선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단계, 좀 더 개선해야 할 것은 없는가? 다른 방법은 그럼 전혀 없는 것인가? 생각을 해보고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모든 아이디어들을 평가해서 그 중에서 좋은 것을 고릅니다. 자, 창의성 훈련 기법의 다음, 시네틱스 보겠습니다. 분명하게 서로 다른 것을 함께 연계시켜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친숙한 것을 이상한 것, 친숙하지 않은 것을 친숙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험을 통해서 창의력을 증진합니다. 연관 없어 보이는 요소들을 비유적으로 연결하고요. 비유 유추와 비유 유추 방법이 있습니다. 환상적 유추, 직접적 유추, 개인적 유추. 직접 유추는요, 두 가지 사물, 아이디어, 현상, 개념들을 직접 연관시키는 방법이고요. 예를 들어서 교사와 학생은 어떤 면에서 서로 비슷한가. 다음, 대인 유추, 학습자가 사물이나 그 일부가 되게 해서 감정이입을 하게 만드는 방법. 예로서 내가 분필을 하면 어떻게 하겠니? 자, 다음, 상징적 유추, 두 개의 서로 다른 단어를 가지고 어떤 현상을 기술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예로서 고요한 축제, 따뜻한 얼음, 이런 식으로요. 자, 다음은 속성 열거법이 있습니다. 다양한 속성을 목록으로 작성해서 세분된 각 속성의 주의를 기울이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창의성 훈련 기법, 브레인스토밍, 육색 사고모자, PMI 기법, 스캠퍼, 시네틱스,
속성 열거법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인지 양식과 학습 양식입니다. 인지 양식은 개인의 전형적인 정보 처리 양식을 말하고요. 개인마다 정보 처리 양식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을 알게 되면은 아무래도 학습하는 데 교사가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장독립형과 장의존형. 장독립형은 어떤 지각 대상을 에워싸고 있는 시각적 장, 환경입니다. 이것에 영향을 받지 않거나 적게 받는 사람의 인지 양식. 이런 사람이 바로 장독립형이고요. 장의존형이 있습니다. 장의존형은 사물을 지각하는데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의 인지 양식. 의존하는 거죠. 주변 환경에 의존하고, 독립형은 독립적인 겁니다. 환경의 영향을 잘 받지 않는 거죠. 이렇게 학습 양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교사는 사전에 각 학습자의 독특한 학습 양식을 알고 개인차를 고려해서 개별화 교육과 학습 양식에 적합한 수업 매체와 방법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장독립형과 장의존형 한번 서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각적인 측면에서 장독립형은 추상적이고 이론적, 분석적, 객관적입니다. 반면에 의존형은 비교적 비분석적이고 직관적으로 자극을 지각하려고 합니다. 다음, 장독립형은 명료한 지시나 안내 없어도 문제를 잘 해결하겠죠. 의존형은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명확한 지시를 필요로 합니다. 그럼 구조화 부분에서는 상황을 분석해서 재조직하기 때문에 비구조화된 자료의 학습에 뛰어난 게 바로 장독립형이고요. 의존형은 자율학습보다는 협동학습을 더 선호합니다. 의존하니까요. 강화적인 측면에서는 독립형은 자신이 설정한 목표에 강화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의존형은 외부에서 설정한 구조나 목표 강화를 필요로 합니다. 학습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독립형은 사회적인 내용을 다룬 자료를 이해할 때 맥락을 이용해서 방법을 학습해야 하고요. 의존형은 기억 조성소를 활용해서 방법을 학습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학습에 대한 관점 보겠습니다. 행동주의적 관점이 있고 인지적 관점이 있고 구성주의적 관점이 있죠. 행동주의적 관점과 인지적 관점은 간단하게만 소개하고 이 부분은 요소학습 부분에서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동주의적 관점입니다. 행동주의적 관점에서 본 학습이라는 것은 학습을 경험이나 관찰의 결과로 유기체가 비교적 영속적인 행동의 변화 또는 행동 잠재력의 변화를 말합니다. 행동의 변화나 행동 잠재력의 변화가 있는 게 바로 학습인 것이죠. 이 행동주의적 관점에서 본 학습자는 무엇이냐? 유기체를 자극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존재로 보고 있습니다. 행동주의 학습 이론에는 파블로브 고전적 조건화 이론이 있고요. 손다이크의 도구적 조건화 이론,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 이론, 헐의 체계적 행동 이론이 있습니다. 다음은 인지적 관점. 인지적 관점에서 본 학습이라는 것은 인지 혹은 사고 과정을 통해서 사고 내용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사고 내용이 행동을 유발하는 원인인 것이죠. 다음은 구성주의적 관점입니다. 구성주의적 관점은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럼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본 학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학습자가 지식을 내부로부터 우선적으로 표상하고 자신의 경험적 해석을 통해서 지식에 대한 이해를 구성해 나가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스스로 지식을 구성해 나가야 한다. 이게 바로 구성주의적 관점의 핵심입니다. 그럼 구성주의의 학습의 예를 보겠습니다. 하향식 처리가 있습니다. 이 하향식 처리는 위에서부터 전수해준다. 인지적 도제를 말하는 것이죠. 중세 때 수공업자가 후계자를 양성하던 방법을 말합니다. 도제 제도라고도 합니다. 전문가의 시범을 학습자가 관찰하고 그 다음에 지도를 받고 경험한 다음에 기술을 전수받는 것이 도제 제도이죠. 이 인지적 도제는 훌륭한 교사를 모델로 복잡한 개념과 기술을 터득하고 사고의 개발을 목표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호적 교수, 학생들이 읽은 것을 이해하고 깊이 사고하는 것을 돕는 교수 활동을 말하죠. 책 내용을 먼저 요약하고 요점에 대해서 질문하고 자료의 어려운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다음에 어떤 내용이 올지 예측을 해보는 것이죠. 의사를 떠올리면 됩니다. 다음 구성주의 학습에서 협동학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학생들을 다양한 능력 집단에 편성하고 집단의 성공에 비추어서 보상하는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협동학습. 협동학습 부분도 교수학습 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발견학습입니다. 교사가 주제를 제시를 합니다. 그럼 학생은 주제의 구조를 발견해 나가는 것이죠. 브루너는 교수활동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일반적인 원리를 추론해낸다. 그래서 귀납적 추론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자기조절학습. 학습하는 기술과 자기 통제를 함께 배우는 학습법입니다. 학습자의 지식, 동기, 의지가 중요하겠죠. 다음 비계입니다. 비계 설정. 학습자가 요구하는 근접 발달 영역에서 성숙자가 비계를 설정하는 것. 이 비계라는 것은 건축 공사할 때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게 설치해 놓은 그런 발판을 말하는 것이죠. 이상 학습에 대한 관점 3가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모든 강의는 무료입니다. 다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지속하는 힘이 됩니다. 교육심리학 연구 보겠습니다. 수업 이론하고 수업 과정, 학습 동기 유발, 적응과 생활지도, 행동수정 보겠습니다. 먼저 수업 이론입니다. 수업이라는 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죠. 수업 목표 달성을 위한 여러 조건을 정리 및 통합할 수 있는 지침을 처방해주는 하나의 통합 원리.
브루너는 학습 이론이 기술적이고 간접적인 반면에 수업 이론은 처방적이고 규범적인 성격을 띈다고 했습니다. 그럼 수업 과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수업이라는 게 어떤 정해진 목표나 내용을 학생이 성취하도록 교사가 전개해 나가는 수업 활동을 수업 과정이라고 하죠. 이 수업 과정에는 먼저 목표를 제시하는 일, 그 다음에 선행학습의 기억을 자극하는 일, 학습할 내용을 순서대로 제시하거나 반대하는 일, 학습 진행 과정을 확인하는 일, 학습된 행동의 파지와 전이를 높이기 위한 일, 다음 수업에 대한 예고 등의 활동이 포함됩니다. 1시간의 수업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일정한 기간의 단위에서 보면 계획, 진단, 전개, 발전, 평가 이러한 여러 활동이 수업 과정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다음 학습 동기 유발 보겠습니다. 동기라는 게 무엇이냐? 인간의 행동 유발 또는 감소, 행동의 방향을 정해주는 요인이 바로 동기죠. 이 동기에는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 있습니다. 내적 동기 보면요. 내적 동기에는 학습자 스스로 과제를 성취하려는 동기를 바로 내적, 내부에서 발현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적 동기이고요. 외적 동기는 학습자 외부의 영향력에 의한 동기 작용이 바로 외적 동기입니다. 다음 여러 관점의 동기가 있는데 행동주의적, 인지적, 인본주의적,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본 동기들이 있습니다. 동기 전략을 잠깐 보겠습니다. 동기 전략은 교사는 학생의 학습 동기를 부추기기 위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동기 전략이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학습자의 기본 요구를 충족시켜주고 학습 과제의 가치를 제공해주고 학습 과제에 집중하도록 도와주고 자신감과 긍정적 기대에 심어주기 등이 있습니다. 다음 성취 동기 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성취 동기죠. 과제를 성취해서 만족을 얻으려 하는 의욕, 이게 바로 성취 동기입니다. 학교 학습에 대한 의욕 또는 동기를 말하죠. 이 성취 동기가 높은 사람은 특징이 있죠. 과업지향적이고 적절한 모험성이 있고 자신감, 정력적, 혁신적 활동성, 그리고 자기 책임감, 결과를 알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고 미래의 지향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성취 동기가 높습니다. 다음 동기이론에서 내용이론과 과정이론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교육행정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적응과 생활지도가 있는데 적응과 생활지도는 생활지도 쪽에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행동수정 보겠습니다. 행동을 수정한다. 적응 행동을 습득, 유지, 부적응 행동은 약화시키는 거죠. 학습 원리와 다양한 기법들을 체계적으로 적용합니다. 이 행동수정의 목적은 문제가 있든 없든 학습에 도움이 되는 조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행동의 선정, 그 다음에 행동의 기초선을 측정하고요. 빈도수를 말하는 겁니다. 다음 적응행동 증강 또는 부적응 행동의 약화, 다음에 효과를 검증을 해야겠죠. 효과가 검증이 됐으면 일반화시키는 거, 이게 마지막 절차입니다. 다음 바람직한 행동 강화를 위한 보상 보겠습니다. 정적 강화, 부적 강화, 처벌 강화와 행동 형성, 그리고 간헐적 강화와 프리백 원리, 마지막으로 조건 강화된 강화와 토큰 강화 등이 있습니다. 정적 강화는요,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보상해 주는 거고요. 부적 강화는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싫어하는 것을 제거해 주는 것이죠. 다음 차별 강화와 행동 형성, 교사가 선택한 것만 강화를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올바른 행동만 했을 때 강화해 주는 거, 이게 바로 차별 강화, 행동 형성이죠. 간헐 강화는요, 말 그대로 간헐적으로 모든 행동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고 부분 강화를 해줍니다. 이때 일정하지 않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다음 프리맥 원리, 좋아하는 행동을 강화물로 이용해서 덜 좋아하는 행동을 하게 합니다. 예로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에게 숙제를 다하면 게임을 하게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조건화된 강화, 토큰 강화는 어떤 조건에 맞추어졌을 때 강화를 해주고 토큰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겠죠. 다음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 약화를 위한 행동 수정 보겠습니다. 상반 행동의 강화가 있습니다. 문제 행동과 반대되는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해서 문제 행동을 줄인다. 예를 들어서 자주 떠드는 학생에게 떠들지 않을 때 칭찬을 해주는 것. 다음 속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감소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했던 강화를 중단해 줍니다. 이게 바로 속어입니다. 없앤다는 거죠. 다음 벌, 나쁜 자극을 주어서 문제 행동을 줄이는 거죠. 다음은 타임아웃,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 정적 강화 기회를 막아서 문제 행동을 줄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잠시 격리하거나 활동 구역에서 퇴장시키는 것. 행동 수정은 스키너의 강화 이론을 바탕으로 정서적 요인을 행동으로 규정하여 수정하려고 합니다. 바라는 행동을 학습시키기 위해서 강화를 조절함으로써 행동을 만들죠. 2007년 중등 기출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조작적 조건화를 이용해서 행동수정 기법의 한 예를 보여주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 교사는 욕하기, 자리에서 이탈하기,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이 세 가지 표적 행동을 설정했다. 1. 행동의 선정. 김 교사는 일정 기간 현수의 행동을 관찰하여서 기초선 자료를 수집했다. 행동의 발생 빈도는 욕하기 20회, 자리에서 이탈하기 15회,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 2회로 나타났다. 2.
행동의 기초선 빈도 측정. 김교사는 배려와 칭찬을 1차 방어로 사용했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 줄어들지 않을 경우에는 처벌했다. 또한 현수에게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점검하게 했다. 다음 3. 행동 적응 증강, 부적응 행동 약화. 김교사는 강화와 처벌 그리고 자기 점검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행동 변화를 측정했다. 그 결과 2주 후에 욕하기 13회로 감소했고 또한 자리에서 이탈하기를 뺀 나머지 행동에서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 다음 4. 효과 검증. 김교사는 현수가 이탈하는 행동에 대한 추가 개입을 계획했다. 김교사는 별도의 장소로 지정해 현수가 자리를 뜨고 싶을 때 갈 수 있도록 허용했다. 5번째, 일반화. 이거는 행동 수정의 절차죠. 5가지 절차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008년 초등 기출문제를 보겠습니다. 김교사는 수업 시간에 장난치는 영수의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 교실도로 내보내. 생각나는 게 있죠? 네, 타임아웃. 네, 영수의 행동을 고치기 위해서 교실도로 보내서 5분간 벽을 보고 서 있으라고 했다. 타임아웃입니다. 김교사는 미영이가 수업 시간에 발표를 잘하도록 교사와 눈 맞추기, 발표를 위해서 손들기, 일어서서 발표하기 등의 행동 변화 단계를 정하고 미영이가 그 행동을 했을 때 적절한 강화물을 제공했다. 이거는 행동 형성법입니다. 자, 이렇게 교육심리학 연구 부분, 수업 이론, 수업 과정, 행동 동기 유발, 그리고 행동 수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든 강의는 무료입니다. 다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지속하는 힘이 됩니다.